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여소야대 전국이 되긴 했지만 좀 아쉽습니다. 진보 정당들이 생각보다 기대보다 많은 의석을 얻지 못해서인데요. 이 시간에 이정미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모시고 총선 평가와 진보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려요. 비례대표 1번. 네,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축하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이건 이제 그랬어요?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네. 이 정의당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이제 되셨습니다. 네. 비례대표 1번인데요. 팟짱 처음이시죠? 예, 이번에 처음이시죠? 제가 우리 장윤선 기자님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한번 좀 나가보고 싶다는 담을 내셨는데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네, 장윤선 기자가 이번 주까지 휴가인데요. 네.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네, 밥 살게요. 먼저 네. 카메라를 보시고요. 네. 팟짱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처럼 제가 한번. 네네네. 기대가 됩니다. 예. 아니, 별거 아니고요. 오늘 의상도 좀 평소와는 다르게 뭔가 멋지게 좀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작지만 알찬 정당, 가만히 보면 예쁜 정당, 똑바르고 뭐라고 해야 될까? 똑바르고 쓸모 있는 정당, 정의당의 이번에 20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되었습니다. 이정미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는 정치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찾아뵈었었는데 오늘도 특별히 이렇게 옆집에 놀러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더 뜻깊고 네. 그리고 또 20대 의정활동 앞두고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또 제가 더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옆집에 놀러 오셨어요. 예. 네. 어떻게 보면은 팟캐스트계의 경쟁 관계라고 하면 노유진 팬들한테 저희가 좀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같이 팟캐스트계를 네. 주름 잡고 있는 네. 이것도 좀 안 되나요? 저는 사실 테라스는 주름을 잡았다기보다는 네. 항상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노유진의 명성에 얹혀서. 새빵을 사는 그런 팟캐스트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네, 아무튼 팟캐스트계도 인사를 모셔서 네. 말씀 나누니까 더 뜻깊은 것 같고요. 저희 분위기 괜찮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카메라도 많고 예. 옆에 보면은 스크린도 그러네요. 돼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곳은 네. 우리가 그 정의당 내에서 당 경선 맞아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자주 여기서 토론회를 했던 곳이라 괜히 여기서 정견을 발표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책상도 좀 기분이- 그렇고 그런 네. 느낌이 좀 들죠. 국민 그때 여러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부대표 선거할 때 네. 진행도 한번 했었는데 그랬어요. 사회를 보기도 했었는데 다시 이 자리에서 네.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팟캐스트 얼마나 진행을 하셨죠? 저는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했나 정도. 봐요. 예. 네.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했었으니까요. 예.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좀 도움이 되던가요, 정치에? 사실 이제 그 노유진 우리 이제 본가 본가는 뭔가 큰 집. 주로 이제 그 주의 핫한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루는 거라면 테라스는 그것보다는 조금 편한 방송, 예.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리고 또 인권에 관한 영역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네. 주로 이제 문화 영역을 다루다 보니까 뭐 좋은 책이 나왔다. 그다음에 좋은 영화가 나왔다. 그다음에 좋은 음반이 나왔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계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막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소개하는 무슨 영화가 블록버스터 이런 거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로 이제 의미 있는. 인디 영화다 네. 보니까 개봉관이 몇 개가 없어서 막 밤늦게 또 그 상영하는 네. 시간도 하루에 한두 편밖에 안 돼서 맞아요. 막 시간 맞춰가지고 막 뛰어가서 영화 한 편 보고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네. 어쨌든 좀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이런 것들 좀 많이 나눌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네. 하나는 뭐 우리 장애인들의 문제라든가 성소수자들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세월호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되면서 제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이제 연민의 감정을 갖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는데 예. 그러한 저의 어떤 감수성, 정말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저 스스로 좀 그런 것이 축적돼 갔던 시기였다고 할까? 예, 그런 점에서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네. 거기다가 뭐 굉장히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난 거 이제 한 번 출연하게 되면서 네. 어, 문학의 인사들과 네. 연을 많이 맺으셨고. 예, 그리고 막 뭐 끝나고 나서 술도 한 잔씩 마시고 제가 주로 주당 전문 방송이라고 소문이 날 만큼 아, 항상 그래요? 매 방송 때마다 술 얘기를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해서 우리 네. 당의 주정뱅이 부대표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아무튼 뭐 그리고 나서 또 한 잔씩 하면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예, 또 그랬습니다. 깊은 얘기를 나눌 예, 수 있고. 예.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아, 예전만은 못하죠. 20대 때는 뭐 그냥 그쪽 계통에 제가 주름 잡았습니다. 지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도 잘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그런 이미지를 없애려고 네. 무척이나 노력하는데 자꾸 술 얘기가 나오면 업돼가지고 아 정말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지금 안 됐지만 네. 그 옆집 누나를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상당히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누나라는 네. 말 관해가지고 예. 사실 이번에 제가 비례대표 경선에 나갔을 때 음. 사람들이 이제 저에 대한 이게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런 이미지들에 대한 네.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줬는데 저하고 같이 방송을 진행했던 김보경 씨가 있어요. 네. 김보경 대표가 당신은 나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딱 들었냐 첫 번째 느낌이 그랬더니 가난한 집 맏딸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거를 선거 때 좀 카피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집안 다 뒷바라지하는 좀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이제 그것은 일면에 또 아쉬움 같은 것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제 더 이제는 좀 자기 거 챙기고 좀 자기 목소리 더 내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네. 막 이제 맨날 이정미 입에서는 당 얘기밖에 안 나온다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누나. 당원들한테서도 금방 누나 얘기하셨지만 네. 맨날 그래서 이제 그 집안 누나 같은 역할 뭐 이런 그래서 맞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그런 편한 얘기를 이미지. 좀 많이 이제 들었어요. 퍼질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 퍼질 것 같고. 이제 네. 챙길 거예요. 말면서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당 얘기는 하지 말죠. 자, 이정미 부대표 우리 당선인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노유진 세 분도 축하를 해주셨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제가 가장 기억이 남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비례대표 1번에 딱 당선됐을 네. 때 노회찬 대표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어. 딱 한 문장으로 예, 사필 규정입니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사표 규정.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가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게 됐던 데는 제가 이제 창당 멤버이기도 했고 당이 네. 굉장히 어려울 때 이제 당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면서 또 당을 이렇게 아래로부터 다지는 일 이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을 해왔다는 것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가 저는 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노 대표님께서도 이제 이정미가 좀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하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사필 저한테는 규정. 고마운 축하 문자였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4.13 총선이 딱 끝난 직후에는 음. 전화가 오셨어요. 노회찬 예, 의원에게. 전화가 이제 딱 오셔가지고 첫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한 번만 하기는 없깁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선 첫날부터 재선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나. 대선 준비하십시오. 이거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굉장히 또 실질적인 그 축하 메시지를 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니 진중권 교수는 아무 말씀 없이. 제가 예. 그 총선 직후에 진중경 교수님하고 네. 유 대표님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당에 오셨는데 제가 그때 없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 계속 이렇게 서로 비껴가고 있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저께 이제 유 대표님 문자 드려가지고 제가 식사 한번 하고 싶다고. 유시민 예. 거기도 장관? 이제 예. 정치 카페가 끝났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저께 마지막 방송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도 떠오르고. 그래서 네. 제가 또 그 집에 새빵살이 했던 입장으로서 식사를 네. 뭐 조만간 해야 되겠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노유진 이제 같이 하니까 네네. 뭐 녹음실에서도 만나고 그러지 그렇진 않을까 않아요. 그러니까 싶었는데 월요일 거기는 이제 월요일 녹음이고 저희는 수요일 녹음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당의 비례대표 경선에 나가면서 사실 거기 이제 김종대 네네네, 맞아요. 당선자도 이제 그 따로 팟캐스트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약간 당내 경선의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해서 테라스를
그 전에 이제 네. 마무리를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당선된 직후에 김종대 단장이랑 저와 둘이서 그 응답하라 0413 총선 특집 네, 팟캐스트를 잠깐 진행하고 근데 그게 이제 항상 녹음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마주치지는 못하셨네요. 그런 그럼 진중권 교수는 아무 얘기 없네요 지금까지. 네, 제가 지금 왜 아무 얘기도 없으시지? 근데 제가 먼저 인사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노유진 새빵살이 하셨던 네, 빚을 갚아야죠. 빚을 갚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어떻게 보면 선배인 네, 네. 그 유시민 전 장관이 의정 활동에 대해서 뭔가 팁을 주거나 네. 어떤 얘기를 해주거나 이런 게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아직까지는 시간이 없네요. 있으니까 이제 제가 파주 출판 거기 네. 사무실로 한번 찾아뵙고 얘기를 찬찬히 좀 들어봐야죠. 그리고 워낙 지금 한 열흘 동안 네. 당도 너무 정신이 없었고 그 노유진도 마지막 방송 준비하시면서 정신이 없었고 뭐 네. 서로가 조금 이렇게 진중하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네. 자, 노유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정미라는 이름도 좀 많이 알릴 수 있고 네, 정말 감사하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예, 시간이 됐네요. 네. 저는 사실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너무 이렇게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을 기획했던 뭐 과정에서부터 당에서 저에게 그런 역할을 네. 주었던 것까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팟캐스트 위력이라는 게 네. 저희도 총선 방송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잖아요. 네.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정말. 아니 진짜로 특히 저희 테라스는 네. 20, 30대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요? 들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노유진과 달리 이런 좀 이렇게 차분한 방송에 대한 또 매니아층들이 또 있으시고 네. 그래서 지난번에 길에 골목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봉고차가 갑자기 탁 서더니 문이 쭉 내려가면서 네. 테라스 마담님 하고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예. 있으셨고 아무튼 저희 방송도 이제 노유진만큼은 아니지만 꽤 고정적으로 듣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뭐 깜짝깜짝 그렇군요. 가끔씩 놀랄 때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 언론에 기울어져 있는 이런 언론 환경에서 네. 많은 분들께서 목말라 있어요. 네. 이런 진보적인 목소리, 진실에 대한 네. 그 갈급이 있기 때문에 팟캐스트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방송에서 잘 다루지 않는 얘기들, 인권 네. 얘기, 뭐 그런 특히 인디 영화 이런 것들. 세월호 방송을 이제 네. 제가 2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되면 사람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참 저희가 이정미 당선인 모셔놓고 팟캐스트 얘기를 좀 계속했네요. 자, 본격적으로 총선 평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 네. 뭐였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굉장히 황당한 얘기긴 하지만 네. 청와대가 국회를 심판하자 얘기를 하고 여당이 야당을 심판하자고 네. 하고 그다음에 뭐 야당도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을 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치판에 뛰어든 뭐 청와대야 사실 선거 중립에 의무가 있으시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실질적으로 같이 선거판 안에서 같이 뛰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선거판 안에 뛰어든 모든 정치 세력들이 다 각자가 이제 상대를 탓하며 심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딱 지켜보고 있었던 국민들은 심판 받을 만큼 딱 심판을 진짜 제대로 하셨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누리당에 대한 엄청난 회초리를 일단 한번 들은 거고 이제 네. 거기에는 사실 이제 이 민생이 너무 망가진 상태에서 그래도 뭐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래나 했는데 막판에 이제 공천 파동까지 터지는 걸 보면서 네. 정말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아하. 이러면서 이제 막판에 정말 심판론이 확 일었다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한번 딱 심판을 했는데 그래서 네. 다른 데가 잘하니까 그럼 거길 키워줘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제1야당도 일정하게 네. 심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는 쪽으로 힘을 몰아줬지만 네. 정당 투표에서는 너네도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제3당이라고 하는 포지션을 만들어준 것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 전략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네. 정말 고도한 수준까지 네. 굉장한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저는 깜짝 놀란 결과 저도요. 보게 됐어요. 깜짝 예. 놀랐어요. 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네. 뭐 새누리당이 160석이니 네. 몇 석이니 계속 나왔잖아요. 네. 새누리당 안에서도
180석 얘기하고 네. 뭐 200석이라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저희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부산, 네. 대구 어떻게 보면 여당의 텃밭이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도 그 시민분들이 너무 살기 어렵다, 예. 힘들다,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그 경북 경산에 네. 이제 우리 당의 배윤주 후보라고 젊은 여성 후보가 나갔는데 네. 마침 거기가 최경환 후보랑 1대1 구도가 된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 첫날 그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첫날 경산을 내려가서 그날이 이제 장날이어가지고 시장 안을 쭉 제가 후보랑 같이 돌았거든요. 근데 네. 좀 놀랬던 게 그 시장 안에 할머님들이 아유 이제 채용은 안 돼 이런 말씀을 막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특히 그게 경북의 그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새누리당에 대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는 첫날 제가 조금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그 힘을 좀 결집할지는 몰랐죠. 예. 정말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다는 건데 네. 박 대통령은 글쎄요 사과나 뭐 인적 쇄신 이런 얘기는 계속 안 하시더라고요. 뭐 본인이 그 필요할 때는 선거에 개입하고 네.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선거 바깥에 있는 네. 굉장히 유체이탈 화법을 계속 네, 구사하고 그러신 계시던데 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총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당이 심판받았고 청와대가 심판받았는데 좀 세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아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진보 정당을 응원해왔던 분들이 보기에는 네. 정의당의 총선 성적표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하세요. 네. 지역에서 2석 그리고 비례 4석 네. 총 6석인데요. 이번 네. 성적표 받아보시고 어떠셨습니까? 많이 아쉽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무모한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저도 뭐 진보 정치 한 10년 하면서 네. 거저 얻어지는 것이라는 건 없다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정의당이 기존의 진보 정당의 굉장히 쓰라린 그 실패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정당이 한 3년 반 이제 그 당을 키워온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전체 지역구에 끝까지 완주한 후보가 51명 네. 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뭐 진보 정당이니까 그래도 진보 정치가 이런 걸 참 잘하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뭘 해주실 거야 이런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안양 동안에 네. 이제 정진우 의원님이 거기가 막판에 거의 야권 협상이 타결될 맞아요.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더민 쪽에서 그 룰을 깨면서 결국은 이제 두 개가 쪼개져서 나간 그래서 심재철 의원에 대한 이제 뭐 정당한 어떤 평가 심판이 좀 있었어야 되는 지역구인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거기가 이제 탈락했던 요게 좀 굉장히 아쉽고 네. 그다음에 인천에서의 이제 야권 연대도 기대했던 만큼 그 협상이 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지 못해서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의석을 건지지 못했던 그래서 거기서 한 2개 정도가 이제 아쉬웠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도 굉장히 뭐 선거 초중반에는 수도권에서 그 지지율이 꽤 저희가 이제 올라가고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 4, 5석 정도 얘기를 할 때 네. 제가 비례대표 1번이 되면서 첫 번째 제 이제 그 말씀이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저는 사실 뭐 1번에 당선됐다고 지금 좋아할 처지가 아니다. 네. 그래서 꼭 그 6번 조성주 후보까지는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사. 예. 근데 그런 정도의 바람을 가졌는데 그렇게 해서 한 6석, 4석까지 해서 한 10석 두 자릿수 이렇게를 기대를 했었던 거죠. 근데 네. 굉장히 많이 역부족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1야당도 일정하게 반사이, 그러니까 네. 제1야당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 수도권에서 그렇게 많은 의석을 줬다기보다는 이제 여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인한 이제 반사이익을 얻었고 네. 또 이제 제1야당에 대한 어떤 심판론으로 국민의당이 또 반사이익을 얻었는데 거기까지 오면서 예. 사실 이제 사당의 위치에 있는 정의당까지는 주목받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이제 그런 선거였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뭐 많은 뭐 자리에서 이런 이제 선거 구도에 대한 이야기 또 한편에서는 이제 언론 환경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금 3년 반 지나오면서 좀 갖춰진 실력 정도
만큼 좀 평가받지 않았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더 다시 다음을 시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나 이런 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보여지는데요. 예, 어쨌든 정의당이 존재할 만한 정당이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봐주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니네가 굉장히 잘하니까 확 키워주고 싶어 이렇게까지는 못 오셨지만 니네가 지난 5석에서 오늘 오다 보니까 네. 우리 당에서 그 선거 다음 날 걸어놨던 플랜카드가 아직 있던가요? 예, 딱 네. 눈에 보이던데 국민의 지지 속에 한 뼘만큼 자랐습니다. 이렇게 저희 당이 문구를 써놨어요. 예. 근데 진짜 딱 한 뼘만큼 컸구나. 한석 더 늘었어요. 딱 한 뼘만큼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이 이제 우리의 실력이었고 그 실력만큼은 어쨌든 뭐 평가를 받은 거니까 너무 네. 좌절하지 않고 그 다음을 또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에는 그 현수막 문구를 10뼘, 뭐 20뼘 이렇게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조성주 후보 말씀도 하셨는데 네. 조성주 후보가 저희 팟짱 총선 생중계 하는 첫날에 네.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때 내가 국회 문을 닫고 들어오겠다 이런 각오를 보였었는데 네. 많이 아쉬워요. 정말요. 네, 네. 청년 정치인의 모습을 좀 보고 싶었는데 네. 너무 안타깝고요. 자, 그러면 저는 아까 뭐 언론 얘기도 하셨지만 국민의당이 들어오면서 정의당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어요. 언론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요. 주목을 안 하잖아요. 예, 예. 이렇게 저희 오마이뉴스, 네. 팟짱 이런 데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지만 그런 큰 언론들에서는 네. 참고로 우리나라 그 언론 순위가 70이더라고요. 음. 네, 언론 자유 순위가 70이던데 아무튼 그런 언론들에서 정의당을 주목하지 않고 있고 그냥 3당 구도로만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네, 뭐 사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팟캐스트예요. 네. 국민의당을 네. 사실 종편이 굉장히 키웠다고 저는 봐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더민주당을 이제 뭐 한편에서는 까기 위한 뭐 예, 방편으로 예. 이제 상당히 그런 측면이 저는 작용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그게 이제 오히려 제3의 선택지로서의 국민의당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예전과는 확연히 좀 달라진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주목도도 확실히 이제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대권 주자로서 네. 뭔가 이제 자신의 정체성들을 좀 정립해 나가면서 그것에 대한 좀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목을 또 한편에서 받게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3당 체제라고 하기보다는 양당 체제가 허물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럴 네. 때는 국민들한테도 이제 뭐 이제 편식하지 않을 수 있는 밥상이 이제 차려졌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러면 이제 다양한 반찬들을 다 보여줘야죠.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언론 환경도 이제는 조금 더 많이 뭐 제3당이 있으면 4당도 있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 노색당 같은 것도 있는 것이다.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좀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네. 좀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가능할지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비례대표 후보 중에 이제 추혜선 단장이 주로 그쪽 분야에 굉장히 네, 많은 언론개혁. 관심을 예.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앞으로 좀 그런 정책들 좀 많이 더 주력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게 게 해야 될 것 필요할 같아요. 것 같아요. 이 선거 기간 열심히 전국을 누비셨을 텐데요. 네. 어떻게 지지를 호소하셨나요? 아무튼 이제 뭐 공약도 말씀하시고 정책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예.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체감이 이게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뭐 저는 주로 그 우리 부모님들 세대한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이야 나는 좀 덜 먹고 덜 입어도 내 자식은 그래도 나보다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그렇게 이제 평생 굉장히 이제 나라를 위해서도 노력하셨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헌신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너무 억울한 결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네. 자식이 나보다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고. 맞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그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의점에 해리 도시락이라는 게 이렇게 출시됐을 예.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3,000원짜리 도시락이 이제
나오면서 그 젊은 청년들이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그런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밥을 다시 먹어야 되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됐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제는 정말 같이 찾아야 된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새누리당이나 집권 청와대나 네. 이런 데서는 너무 쉽게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관성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가 어려울 땐 돈 풀고. 돈 풀고 예. 그다음에 기업한테 좀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뭐 구조조정 정리해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해주고 노동개혁을 한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는 조금 그 책임, 그러니까 이게 국가 전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씩 여유가 있을 때는 자기 거 더 챙기려고 하고 그래도 돼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럴 타이밍은 아니지 않냐.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방법, 이것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네. 거기에서 일정하게 소득을 조금 더 보장해주고 기업에서는 조금 더 자기가 너무 이때까지 독식했던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네. 이것이 궁극적으로도 기업에게 좋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내놨던 굉장히 핵심적인 이제 공약이 우리가 그 평균 임금이 한 23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네. 한 300만 원 시대까지는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20대 국회 임기가 마감할 때까지 한 70만 원 정도씩의 네. 임금 수준을 다 높여가지고 300만 원 수준은 돼야지. 그러니까 사실 1인 가구, 1인 독신 가구 혼자서 최저생계비도 한 150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네. 아무튼 그런 수준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이 좀 많이 맞아요.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칼퇴근법 뭐 이런 것도 있던데요. 네, 칼퇴근. 5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일 많이 5시 하잖아요. 퇴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OECD 나라의 평균 노동 시간보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1년 12달이면 2달을 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노동자들이 12달 일한다면 우리는 14달을 일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큼 소득 수준이 높아졌냐? 그건 또 아닌. 그러니까 그래서 적어도 특히 이제 이게 서비스 직종들이 많아지면서 근무 형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당한 어떤 근로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강요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시에는 좀 퇴근해서 그래도 하루에 한 끼는 가족들하고 애인들하고 먹든 뭐 좀 그랬으면 좋겠다. 가족하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일찍 퇴근하고 그리고 월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는 해야 우리나라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나라 이 국정 운영의 가장 최우선의 원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하는 삶이 맞아요. 집값도 너무 비싸가지고 출퇴근하는 데만 3시간 4시간 걸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글쎄요, 국민 행복은 대통령만 행복 시대죠. 뭐 지금. 대통령 행복 시대도 아니고 대통령만 행복해 보이고 그래요. 뭐 계속 이번에도 일 안 가신다고 하시던데. 근데 본인도 5월 초에. 저는 사실 굉장히 대통령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본인도 밤에 그렇게 나 너무 행복해 이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찜찜해, 힘들어 그러실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행복하고 국민들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희 팟짱에서도 계속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안 들으시나 봐요. 들으시면 좋을 텐데. 자, 이 정말 좋은 공약,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정의당이 그동안 진보 정당으로서 뭐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리 정치권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의제를 던져주고 노동자의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깨우쳐 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봐요. 이름도 정의당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꿈꾸고 이번에 있고. 우리 정의당 전체 총선 슬로건이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래서 정의로운 경제, 정의로운 복지, 정의로운 전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네, 그런 좋은 정책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도 이번 총선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한 뼘만 커 있는 상태란 말이죠. 어떻게 이 진보 정치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될까요? 이제 정의당이 한 3년 정도 경과하면서
당이 가야 될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립이 이제 거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든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면 이 길이 맞는가벼, 저 길이 맞는가벼 이제 내부적으로도 참 이제 고민도 많고 혼란도 많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좀 정의당이 제대로 된 그 뭐 민생 정당으로 네. 그리고 진짜 이 정치의 울타리 안에 전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는 정당으로서 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저런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 좀 하나쯤은 꼭 있어야 하는 진보 정당 아닌가라고 하는 수준에서의 어떤 자기 역할도 좀 분명히 해가는 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일을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은 네. 저는 그런 실험들이 성공하는 그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또 마음도 지치시고 사실 네. 그분들 생각하면 저도 막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 단 게 아직 달지는 않았지만 네. 여기에 거의 뭐 한 1000군 되는 거 달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예. 또 한편에서는 이번에 이제 30대 굉장히 젊은 청년 정치인들의 도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낙선하신 분들에게 모두 다 위로의 문자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문자를 드렸는데 네. 이번에 도전했던 청년 정치인들한테 온 문자들 단문자들에게서 굉장히 희망 같은 거를 많이 봤어요. 어떤 그러니까 내용이 있던가요? 더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그리고 어떤 후보는 내가 1%에서 시작했는데 네. 4점 몇 프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영등포에 이제 출마했던 그 정재민이라고 하는 후보가 있어요. 근데 네. 그 후보는 지금 선거 끝난 지 열흘이 됐잖아요. 퇴근 시간마다 계속 나가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어제 나왔던 놈이 오늘 또 나와 있고 넌 왜 계속 나오니? 네. 이제 이러다가 당에 입당하시는 분도 생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저렇게 다시 뭔가를 기본부터 다지려고 하는 또 이런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있는 한 정의당이 굉장히 힘들고 아픈 그 과거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선배들도 있지만 네. 또 이렇게 밀고 나오는 힘에 의해서 여기도 같이 힘을 받고 또 기운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네. 하게 됐거든요. 예. 이 정의당의 미래 할 수 있는 그 청년 정치인들이 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네. 바꾸려고 그러고 네.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저는 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그래도 지금 보면 네. 아직도 노회찬 심상정이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노회찬 심상정이냐 예.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그 제가 만약에 이런 네. 얘기를 내가 이제 노회찬이고 내가 심상정이다라면 아니 이제 좀 노회찬 심상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의 유명한 정치인 어떤 업적을 남긴 정치인들은 뭐 네. 2, 30년 동안 뭐 그 당에 당수를 했던 분도 계시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진보 정당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했기 때문에 네. 당은 잘 보이지 않고 그 특정한 정치인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자꾸 왜 아직도 노회찬 심상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라고 보여져.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부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들어다 보니까. 예. 아유 참 그 노회찬 심상정이 네. 아직까지 있지만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보 정당이 좀 네. 탄탄하게 그동안 잘 이 그 당을 키워왔다면 그 속에서의 심상정 노회찬이 아직도 이런 말은 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당이라는 당적 존재가 없는 속에서 자꾸 두 사람만 부각되다 보니까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한편에서는 이제 또 새로운 인물들도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전에 그 당대표로 조성주 후보가 이제 도전을 함으로 인해서 네. 또 새로운 인물에 대한 신선했어요, 어떤- 예, 그때. 예. 이런 도전들이 당 안에서 굉장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도전이 꼭 성공을 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실패가 그 다음을 딛고 또 나갈 수 있는 자신의 강력한 어떤 자산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네. 뭐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도전 속에 이 당에 노회찬도 있고 심상정도 있지만 저렇게 또 참신하고 괜찮은 인물들도 많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기회가 앞으로 계속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팟짱에서 우리 정의당
네. 정치인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러게요. 김종대 단장도 이번에 국회에 입성했고 조성주 네. 우리 낙선은 했지만 예. 아무튼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또 팟캐스트 팟짱을 통해서도 갖기도 했었는데요. 강상구, 김종철 다 한 맞아요. 번씩 또 강상구. 출연하셨고. 예. 저희는 직접 가서 만났어요. 김제에서 강상구 그러셨구나. 후보를 만났어요. 예. 너무 고마워하고 저희 네. 팟짱카 앞에서 사진도 같이 찍고 인증샷 남기고 네. 막 그러고 했었는데 예. 팟짱에서는 의리를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김제까지 갔었어요. 예. 사실 선거운동 하는 동안 제가 원래 그 팟캐스트 진행할 때도 네. 눈물 많은 마담으로 아하. 유명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울컥하면 이렇게 잘 눈물을 못 참고 근데 그 선거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도 그렇게 한 번도 울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한번 차 안에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상구 후보의 어머님이 예. 유세차에서 연설하는 동영상을 제가 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김제에서 굉장히 공부 잘하던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갔는데 네. 그 서울대 법대 간 순간 자기는 정말 이제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 너무 행복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와가지고 막 울면서 자기가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남동공단에 취직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누가 서울대를 나온 사람을 남동공단에서 취업을 시켜주겠냐고요. 네. 그래서 결국 아무 데서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서 남동공단 밤길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하면서 엄마한테 나는 노동자를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도 또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네. 옷만 갈아입으면 다 의연되는 사람인데 왜 그 정의당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냐 예.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정의당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할 테니까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서 정의당이 있어야지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 이 얘기를 어머님이 막 하시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튼 정말 감동적이네요. 한번 꼭 한번 보셔요. 네. 아니 그래서 어머니하고 예. 아버님도 저희가 만났어요. 네, 팟짱 네. 카 타고 내려가서 강상구 후보랑 같이 유세를 하시더라고요. 예. 참 저희가 강상구 조성주 얘기도 여기서 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이정미 비례대표 당선 비례대표 1번 당선인과 함께 저희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노회찬 심상정 이후 제가 기대를 해 보겠고요. 이정미 당선인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서 네. 제가 아까 정의당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당 얘기를 많이 했네요. 자, 이정미 당선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뭐 대변인, 네. 부대표 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누나. 대변인 굉장히 오래 했죠. 거의 2년 반을. 맞아요. 예, 대변인 하시고 제 앞에 앉아서는 이제 누나라고 제가 또 부르게 되고 있는데 정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정치를 하게 될 거라고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2003년도 6월 달에 제가 기억도 생생한데 갑자기 저는 그 민주노동당이 그냥 평당원이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급하게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 높으신 권영길 대표님이 어떻게 나를 그러면서 알고? 이제 네. 찾아갔더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전에는 뭐 사실 노동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뭐 그쪽에서는 뭐 열심히 일을 했지만 당에서는 그냥 평당원으로 당비만 열심히 내는 당원이었는데 네. 민주노동당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직후보 여성할당 문제뿐만 아니라 고위 당직자 여성할당 문제가 좀 이렇게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 그 일하는 하위직 당직자들은 여성들이 많은데 위원장급들은 전부 남자가 다 하고 있냐. 그게 몇 년도였어요? 그게 2003년도였어요. 2003년도. 굉장히 예. 깨어 있는 정당이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그렇다. 그래서 수소문을 한 거예요. 여성 중에 좀 일을 좀 잘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저를 추천을 받으셨다고. 근데 내일 모레가 예. 중앙위라는 거예요. 중앙위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한 2000년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많고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할당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걸 항상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 훅 오니까 정치를 해야 되겠다기보다는 내가 여성 할당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예. 이걸 안 하면은
약간 이율배반적인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겁도 없이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3.15에 중앙위를 간 거예요. 예. 근데 얼마나 권영길 대표님이 저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이 급하게 그걸 결정하셨으면 네. 중앙위 때 저를 소개하는데 이름을 모르셔도 한 300명 있는데 웬일이야. 네. 이제 참 이름도 모르시고 부르셨어? 예 그런 아주 해프닝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겨우 발을 떼서 일을 하다가 2004년도에 이제 당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일을 하면서 그때 사실 이제 민주노동당 안에 정파색 그런 갈등들이 이제 굉장히 네. 많고 치열한 때였어요. 근데 당원들이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출신에서 일을 했던 누구 사람이야, 뭐 이런 누구 그런 파야. 누구 파야 이렇게로 알고 있었는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좀 약간 안 그렇게 일을 한다 이런 평가를 제가 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민주노동당에서 약간 좀 급부상이 되다시피 한 거죠. 당원들한테 평가를 좀 좋게 받았고 그래서 그다음 2004년도에 최고위원회에 출마를 하게 됐고 네. 그때부터 이런 게 정치인가? 그러면서 이제 한 발 한 발 들여놓기 시작했다고 네. 봐야죠. 예. 깜짝 등장을 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저도 별로 그런 마음의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 네. 예, 그랬었어요. 그렇게 정치를 시작해서 한 발 한 발 오신 게 이번 비례대표 네. 1번까지 오르게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정치라면서 좀 성숙해 가신 거잖아요. 네. 뭘 좀 늦게 오셨습니까? 2003년, 4년 그때부터 지금 이제 20대 국회를 앞두고 있는데 네. 뭘 느끼고 아니면은 내가 이제 국회 가면은 이런 정치를 해야지 이런 것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원회에서 보시면서. 네. 네. 사실 이제 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게 인간 사회도 하나의 이제 공동체잖아요. 함께 어우러져 네. 사는. 근데 우리 사회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훨씬 더 심해졌다고 보는데 네. 이 혐오와 배제 세력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그것을 반대한다고 뭐 반대할 수 있죠. 근데 그 반대하는 방식이 뭐 폭식투쟁을 뭐 하면서 이제 그 아이를 잃은 부모를 조롱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수자들에 대한 엄청난 혐오들 그리고 뭐 여성들에 대한 혐오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당연시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막 견디지를 못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부끄럽다라는 것을 네. 잘 못 느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막 자꾸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근데 제가 이제 17대 국회 때를 되돌이켜 보면은 네. 그 당시에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조건이기도 했지만 그 소수자들의 의제들이 국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사실 그때 17대 국회 처음 제기가 됐고 네. 그다음에 뭐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 법안이 사실 민주노동당 소수당에서 제안됐는데도 다 동의가 예. 되어가지고 저상버스가 이제 도입이 됐다든가 그렇죠. 뭐 그리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 의제들도 사실은 이런 것들은 논의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야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인정이 되는 그때는 뭐 여당조차도 이제 그때 여당은 이제 저기지만 네. 한나라당조차도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정치가 극단적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편 아니면 완전 적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국회 안에서 거의 이제 뭐 맞아요. 사라져버린. 배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정치권 안에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아무것도 논의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서는 더 극심한 현상으로 이 문제가 이제 벌어지고 있다. 네. 사실 저는 이 문제가 제일 가슴 아픈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국회 안에 이정미가 있음으로 인해서 네. 진짜 좀 우리 얘기 좀 해주세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눈치 보지 않고 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닌가. 네. 정말 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게 제 약간 좀 소명의식 같은 거예요. 예. 맞아요. 그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라도 네. 정말 그 성소수자도 있고 여러 약자들이 있는데 예.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네. 그런 모습 그걸 좀 이번 국회에서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느 한 당에 표를 몰아주지 않은 것도
의석수가 이렇게 배분이 된 것도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싸우지 말고 민생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고 협상하라 네. 그런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사실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어저께 뭐 종일 그 뭐 구조개혁 얘기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 국민의당이나 더민주. 예, 네. 노동 3법 뭐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 뭐 그러니까 또 새누리당에서 그럼 아예 노동 4법을 다 얘기를 하자 아, 예. 뭐 이러면서 이제 정신이 없는데 가만히 보면은 정말 노동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진 당이 지금 기존 그 체제 안에서는 네. 없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정의당이 좀 똑바로 풀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 희망하는 상임위가 이제 한노위를 일단 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하고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굉장히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요. 진짜 좀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정말 좀 이렇게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잘 좀 찾아 나가 보고 싶은 게 또 제 네. 고민 중에 하나예요. 의석수는 적어요. 정의당이 네. 적지만 6석이지만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겠다. 네. 이런 기대감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번 선거 때 야권 연대를 한 지역도 좀 있었죠. 네네. 있었는데 아까 저희가 강병원 네. 당선인 만나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지역 그러셨어요? 김재남 의원님께서 네네. 후보 단일화에 나서서 네.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이재호 의원을 꺾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야권 연대 앞으로 계속 또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네. 그 생존 실험에서 성공을 한 것이잖아요. 제3당으로서 자기 지위를 이제 확보를 한 것이고 그런 조건에서는 아마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가도를 달리는 것까지는 한번 끝까지 밀어붙여 보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얼핏 들었어요. 네. 뭐 정치라는 것은 뭐 한 달, 두 달 앞을 내다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어쨌든 다음 선거까지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이제 거기까지 네.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 속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야권 연대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필연적인 이런 상수로 네.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국민의당의 출연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처럼 그렇게 단순한 구도로 가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선거 다음 날 이제 어떤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안철수 대표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했는데 딱 느낌이 이제 좀 그런 네.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원구성 문제를 이렇게 질문을 하시길래 그것보다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이 대통령 결선 투표제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다뤄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또 안 대표 그 얘기 하시면서 또 겁봐라 저 대통령 나가려고 그랬지 막 이제 또 뭐 이런 분위기시던데 아무튼 뭐 자신의 어떤 정책 진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맞아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안철수 대표랑 교감하신 건 아니었죠? 그럼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다당제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네. 한번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는 거 맞아요. 20대 국회 안에서 이거는 좀 꼭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민심이 굉장히 전략적인 투표를 한 건데 네. 그런 이제 전략적인 투표가 소신 투표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려면 내가 요당한테는 요만큼의 예석은 좀 주고 싶어라고 네. 하는 것이 국회 안에 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선거제도 맞아요. 예, 어떤 개편 이런 것들은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한번 꼭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뭐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은 그 우리 국회 그 선거 제도도 승자 독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너무 많은 폐해가 심각합니다. 양산되기 때문에 그걸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건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그렇게 뭐 좋은 얘기는 아니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는 않지만 네. 국회가 민주주의를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국회 운영 자체부터 민주주의가 돼야 돼요. 예. 저는 항상 이제 진보 정당 안에서도
진보주의자는 민주주의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민주주의를 다루는 곳이 항상 어떤 방식이냐면 더 없는 곳의 것을 맞아요. 빼앗아 가는 네.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많은 그 의석을 차지하는 곳이 더 많은 보조금도 가져가고 네. 더 많은 국회 공간도 차지하고 이런 거는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문제도 한번 정말 네. 본격적으로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그 세월호 2주기 참사 2주기 네. 안산 합동 분향소 앞에서 저랑 마주치셨잖아요. 그때 인사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네. 세월호의 참사 진실 규명이 되지 않고서는 네. 우리나라가 더 이상 뭐 발전하거나 성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제가 당선된 다음 날 네. 우리 비례대표 그 당선자들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이제 안산 세월호 유가족분들이었어요. 근데 네. 제가 사실 비례대표 1번 되고 나서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막 축하를 많이 해주시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런 우리 당 같은 소수당에 이제 당선자가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책무가 무겁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들은 아유 앞으로 고생길이 너무 험하다. 네. 앞으로 이제 얼마나 힘들겠니 이런 걱정들을 참 많이 오히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부모님들이 막 우시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정말 그냥 축하를 받아본 자리였어요. 근데 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 눈시울이 붉어지시는데 예. 예. 제가 맨날 이 모양이에요. 참 큰일이에요. 하늘에 있는 이제 애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진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냐. 정말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축하를 해주셨고. 제가 휴지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참, 네, 우실 줄 모르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정말 됐는데. 큰일이에요. 이거 앞으로 이거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죠? 아무튼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정의당도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을 가장 일차적인 이제 자기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지금 그 특조위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지금 아무것도 뭐 밝혀지지 맞아요. 않은 상태 속에서 그게 특조위 급선무예요. 하나 만들려고 우리가 2년 전서부터 얼마나 그렇게 싸웠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이제 끝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뭐 여서야대 전국이니까 뭐 야당 의원들이 정말 뭐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거는 네. 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그것부터 보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그럼요. 같아요. 예. 이 야 3당이 합하면은 167석이에요. 네. 야 3당이 힘을 모으면 뭐 국회 선진법이 있긴 해서 좀 힘든 면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야당의 힘을 민의를 대통령이 잘 모르시는 그 민의를 민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석이 됐으니까 네. 그 한 축을 또 정의당이 그렇죠. 담당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기대를 아유, 저는 근데 네. 진짜 이 정도까지 왔고 그 국민들이 이런 정도까지 요구를 했으면 새누리당도 그런 버티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도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한 축을 책임지는 분들인데 네. 여당이니까 뭐 대통령을 감싸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계속 하는 얘기는 그게 전체 나라에게 좋은 일이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예. 새누리당 의원들 좀 설득해 주세요. 네, 가셔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해야죠. 진짜 그러시면 안 1대1로 됩니다라는. 맨투맨으로 네. 대화 토론 네, 하시면서 대화 설득해야 토론이 될것 잘 될 같아요. 분들부터 한 분씩. 네. 네, 그러니까 참 세월호 문제 저도 뭐 질문을 드리지만 눈물이 납니다. 그렇지만 안 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세월호 질문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인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다 야당 정치인들은 다 이 문제는 꼭 해결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그 꼭 해결하는 모습을 20대 국회에서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방금 저희가 어버이연합 기자회견도 네. PIP 작은 화면으로 저희 방송에 잠깐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어버이연합의 돈줄 그게 바로 정경련이었다라는 의혹 보도가 네. 계속되고 있는데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는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 후의 반응들이 더 놀라운데 네. 그
어떤 종편에서 그쪽 네. 보수단체 한 분이 나와서 이제 그 정경련을 옹호하시면서 음.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네. 이런 일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게 되면은 기업들이 어떤 사회적인 기부 문화 이런 것을 굉장히 이제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요? 예,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기부행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근데 결과적으로 정경련은 또 그것을 막 부정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문제는 어쨌든 돈이 투명하게 돌지 않았다는 거는 음흉한 속셈이 있는 거고 네. 뭐 검찰 수사를 통해 정확하게 밝혀내야 되고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 해야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정경련이 대기업들이 모여 있는 그 네. 이익 단체인데. 그리고 저는 사실 그 30대 우리 그 재벌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글로벌한 기업들입니다. 어디 나가면 외국에 뭐 삼성 광고 떠 있고 현대 광고 떠 있고 다 외국에서 다 국민들이 그런 광고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네. 이런데 이 행위는 솔직히 너무 치사한 행위죠. 이게 말도 안 정말 되죠. 부끄러운 행위죠. 예. 어버이연합이 어떤 단체입니까? 네. 세월호 유족들을 향해서 막말을 하고 유족 조롱하고 네. 그리고 야당 지도자들 향해서 달려들고 막 그런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일들을 해왔던 그런 단체인데 그런 단체에 대기업의 돈이 들어갔다? 네. 대기업의 돈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그럼요. 물건을 사줘서 그럼요. 번 돈이 아니니까 사내 유보금을 뭐 550조를 쌓아놓은 그런 대기업들이 법인세 깎아준 그 돈을 가지고 네. 그 돈도 있겠지만 그 돈 가지고 이런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있었다. 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아니 저는 예. 뭐 보수단체를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보수단체 어떤 일에 지원했는가 네, 그거 매우 그러니까요. 중요하고. 예. 어버이연합이라는 예, 거죠. 예. 이 문제 국회에서도 진상조사를 꼭 네.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1시간 가까이 계속 말을 했는데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우리 이정미 당선인 마담께서 워낙에 팟캐스트에 최적화된 그런 정치인이셔가지고 편안하게 진행을 했고요. 네. 옆집 누나 같은 네. 느낌으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네. 자, 20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뭐 이런 다짐, 각오 이런 것들과 함께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을 좀 해주세요. 카메라에 보시고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필리버스터 몇 시간 하실지. 네. 저는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혐오하시잖아요. 정치가 정말 이제 꼴도 보기 싫다. 근데 정치가 굉장히 많이 망가진 이유에는 좋은 정당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런 문제의 어떤 최종판, 결정판 이런 것을 이번 20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다 보여줬다고 봐요. 저는 사실 이번 과정에서 거의 정당 시스템이 대한민국에서 붕괴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정당들에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줍니다. 그 국고보조금에 굉장히 많은 돈이 양당에게 가고 있죠. 정의당의 한 10배 가까운 돈들이 이제 두 당에게 가고 있는데 190억 정도 1년에 그 정도가 이제 되는 돈이 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왜 그 정당들에게 세금을 줄까? 예산을 책정을 할까? 첫 번째는 진짜 우리 삶을 조금이라도 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좀 만들고 두 번째는 그런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정치인을 많이 좀 길러달라. 이 두 가지의 돈을 쓰라고 이제 주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이번 총선에 사실 정책 실종 선거였죠. 도대체 이제 각 당이 어떤 대표 공약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인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예를 들어서 몇 개 대표적인 공약은 어제 얘기 다르고 오늘 얘기 다른 이런 문제들도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거의 지난 대선 때 대통령 공약 그대로 베껴다가 이제 갖다 놓고 대통령이 폐기한 공약을 집권 정당이 다시 갖다 쓰는 이런 웃지 못할 이제 해프닝도 있었고요. 근데 정책 문제 그랬죠. 그다음에 후보 문제도 정치인도 제가 이제 늘상 하는 얘기가 아니 왜 정당이 맨날 인재를 영입을 하냐고
정당의 목표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예요. 이제 인재를 잘 영입했습니다를 맨날 자랑을 하세요. 그것도 총선을 바로 코앞에 두고 그분이 정치적으로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당의 정치성에 맞게 그 당의 정책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아니라 유명 인사들 뭔가 표값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입하는 것을 정치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뭐하러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을 주냐는 거죠. 근데 이제 정의당은 3년 반 동안 네. 그런 게 정말 그 정책 정당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차분차분 노력을 해왔고 그 속에서 이번에 뭐 1000페이지에 가까운 정책 자료집을 냈어요. 네.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밤을 새면서 뭐 며칠 동안 다듬고 그렇게 만들어온 성과들이 그렇게 축적이 돼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분들이 우리 얘기를 귀 기울여 들으셨던 분들, 네. 가만히 들여다봤던 분들은 이 정당 괜찮다, 좀 쓸모가 있을 것 같다 이런 평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당 안에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도 청년 정치인들을 발굴하려고 했고 또 저같이 당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사람들에게 기회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재를 잘 기르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도 이제 하나씩 확보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정당의 어떤 그 꼴들이 제대로 갖춰질 때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또 정치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와 정당의 어떤 이 관계들을 잘 바라봐 주시고 그런 좋은 정당 좀 쓸모 있는 정당한테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주신다면 앞으로 더 많은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의당이 6석이지만 뭐 똘똘 뭉쳐서 노동자의 어떤 삶의 문제라든가 우리 청년들의 삶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장애인들의 삶의 문제라든가 굉장히 이 정치권 안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60명처럼 그렇게 목소리 낼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요. 앞으로 정의당 이번에 그래 이때 요만큼까지는 인정해줄게. 살아 있을 만한 어떤 존재는 되어 있어.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많이 키워주시고 걸음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네. 정말 진보 정치의 미래의 모습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대안을 제시하면서 네. 그런 정책을 주도하는 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보태서 드리고 정의당이 싶습니다.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거는 조금씩 바뀌었다. 이런 걸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제가 정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팟짱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도 옆집에 놀러 오셨는데 항상 우리 팟짱 애청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너무너무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 제가 잘 알고 네.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팟짱 들으면서 게시판에 올리시는 이제 후기 글들도 이제 가끔씩 보면서 이분들께서 어떤 것을 걱정하고 계신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 가끔씩 들여다보거든요. 그런 마음들 그렇게 모아지는 어떤 그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야 이 점이 또 나와 그러면 또 가끔씩 들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 불러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이정미